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오늘 오전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양금희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정의용 의원이 역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상범 의원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라는 판례를 들고 지금 1인 시위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그럼 어제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주장한 내용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 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청와대로 검찰 수사가 향하자 이에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총리까지 보내 피자나 다름없는 부처를 대리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준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서 선언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네. 지금 초선 의원들 어쨌든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 날씨가 추운데 릴레이식으로 해서 이제 어제 대통령한테 질의서도 전달했고 예.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진흙탕에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분은 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그 대통령이 2017년도 5월달에 취임하실 때 그 취임사를 보면 예.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직접 국민들 앞에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토론도 열 것이다. 굉장히 소통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전 정권이 워낙 불통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으니까 본인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는 진흙탕이고 청와대는 마른 땅입니까? 그럼 대통령은 마른 땅에 그냥 계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대통령제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끌어왔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 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직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극한적으로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을 임명한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갈등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계속 그렇게 남으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최근에는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등이 이렇게 골마 터질 때까지 그렇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은 왜 중재를 하지 않았느냐? 뭘 했느냐의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통령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50년 뒤에 탄소 중립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당장 현안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지난 정권 때 그렇게 탄핵까지 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걸 또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절차에 따르겠다. 그러면 해임 건의안이 오면 사인하겠다. 당신들이 해임 건의안 했으니까 나는 사인만 한다. 이렇게 끝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평호가님 뭐 앞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또 저희가 본 영상에서처럼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질의서를 들고 청와대를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질의서를 건네는 과정에서 일종의 실랑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총장 관련 최근에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하는 질의서를 이제 김은혜 지금 대변인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달하러 간 게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네. 최재성 정무수석 측은 자, 이 오전 시간에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전략회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야당에 통보했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오전에 찾아와도 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랑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은 행정관에게 전달할 수 없다. 정무수석을 만나야 되겠다. 최소한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은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지나서야 회의가 끝났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왔는데 그럼 만났느냐 오후에 못 만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자신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다수가 모여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네. 이 실랑이가 하루 종일 갔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저녁 6시 반경에야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행정관이 편지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네. 결국 못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제목이 예. 그래서 붙여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앙일보에선 이런 만평을 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핫랭킹 제목을 달았던 이유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사납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대통령 옆에 서 있고 밑에는 이런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노래의 가사가 보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변호사님, 이 만평 어떻게 좀 지금 현 상황과 현상을 적절히 표현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만평 아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만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대립이 되면서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지 국민의 피로감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결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둘 다 해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해임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절차적인 어떤를 지키지 않고 너무나 많은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또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 결국 두 기관차가 완전히 충돌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청와대 입장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법적인 절차로 가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해임 권유를 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해임을 하면 해임을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도 될 수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해서 이기고 행정소송을 가면 법원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택지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든지 간에 야당이랄지 특히 이제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이 의원님,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전용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지켜보면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과 덧붙여서 태블릿 PC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비교를 해보니 과거보다
지금보다는 과거가 더 낫다 뭐 이런 취지의 풍자글인 것 같아요. 네, 뭐 제2의 아마 좋은 산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저도 이 14가지를 항목을 들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는 그래도 집을 사라고 그랬다. 근데 김현미 지금 그 장관은 집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집을 샀어야 됐는데 지금은 집을 사지 말라고 그러면서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예. 이제 그 이야기가 있던데 결국 뭐냐면 이 정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전 정권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모든 문제를 바로 전 정권 때문에 그랬다. 금리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전 정권은 그래도 사과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한 것 같다라는 이제 비교인데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으로 사실은 촛불로 들어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보면 굉장히 오만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 의석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의 어떤 표시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여론의 흐름을 정말 이 정권이 뼈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전 정권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지 왜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인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윤 총장 문제나 등등이라든지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24번이나 정책을 발표하고도 여전히 집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세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 집을 못 구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정말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국민들과 대토론회도 한번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취임사에 나왔던 것들을 왜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는지 저는 그래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절박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앞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그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글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아까 그 글이에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을 올리는 걸 보니 당시에 집 사라는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제 말미에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풍자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긍정 40%, 부정 48%로 네. 취임 후 거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런 분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부정은 올랐고 긍정은 내려갔는데 그 격차는 이제 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여권에서는 이렇게 주장은 해요. 이 역대 대통령과 지금 집권 4년 차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높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번 정부 상황에서 본다면 최저치가 40%가 무너졌던 때가 있어요. 39%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40%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40%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콘크리트 지지율 이렇게 불렀지만 이젠 콘크리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정부, 집권 여당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연말 연초고요. 다음 주 이제 수능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도 지금까지의 K방역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이게 추운 갈등을 가지고 또 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겨울에 부동산 문제는 또 아주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 40%대가 허물어질 위기에 닥쳐온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집권 여당의 이제 어떤 자세, 태도,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아까 이 추윤 갈등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사실은 빅 이벤트예요. 그런데 정부나 혹은 여당, 추미애 장관은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 추이는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우려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현 상황에 대한 풍자글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 여당도 이번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 국면에서 스텝이 꼬였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상황을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묻고 그걸로 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더블로 가.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선 추풍 낙엽이 아니라 추풍 낙연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낙연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이낙연 대표가 좀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아마 이제 밀접 접촉가 돼서 지금 또 자가격리 중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여당 안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은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까지 냈는데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 지금 수사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여당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는데 여당 내부에서 반나절도 안 돼서 어떤 면에서는 무효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표의 지금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 대표의 지금 대표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제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온통 신문이고 뭐고 간에 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좀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모든 법안을 또 밀어붙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현 정부 내에서 좀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들, 좀 자성하는 모습들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더 친문 세력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게 맞는 말만 많이 하시니까 이낙연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뭔가 독자적인 게 없다. 이런 또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는 이래저래 지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또 문제는 꼬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앞서서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확인해 봤잖아요. 네. 이번엔 내년 재보궐선거 앞두고 지지율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야당 후보 찍겠다는 의견이 한 반 가까이 되고요. 특히 서울과 부산 민심은 야당 지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네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 분포를 평균으로 보면 팽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야 지지가. 이게 이제 내후년 대선 아니고 이거 내년 재보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울과 부산 민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상당히 지금 여당은 저걸 보면은 상당히 경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서울은 57%가 야당 찍겠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56%가 야당 찍겠다. 거의 비슷하게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고 그럼 여당 지지는 얼마냐? 반토막입니다. 야당 지지 입장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일종의 좀 화난 민심의 하나의 지표일 수 있고 또 그때가 되면 정책적으로 어떤 후보가 이 여야에서 결정되느냐,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 또 당시 내년 4월에 어떤 전국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되는 연말 시점에 지금 여당은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의 지표를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네. 네, 다음 주 추윤 갈등에 변곡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랭킹으로 이어가겠습니다.